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동 전쟁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그 원유 저장 창고나 원유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 사이에 국가들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사일의 근본 기술이 또 로켓 관련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그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는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일까요? 일단 이제 로켓이 조금 더 기술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의미로 쓰는 말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로켓은 불에 잘 타는 물질이나 아니면 좀 뭔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물질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태워가지고 그 폭발하는 힘으로 뭔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걸 만들면 이제 그게 이제 로켓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로켓을 무기로 사용을 해가지고 적을 공격해서 목표물을 맞히는 데 사용을 하면 이제 미사일. 네. 그걸 이용해서 뭐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우주로 이 로켓을 보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고 오는데 사용을 하면은 그 우주 발사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 구분한다라는 말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5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개발한 세메르카 로켓 같은 경우에 이게 애초에 세메르카 로켓이 목표가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개발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로 개발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세메르카, 대륙간 탄도탄, 뭐 유럽, 그러니까 소련의 중심지인 모스크바가 있는 유럽에서부터 쏘면 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고, 요거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개조해서 사용한 버전은 또 스푸트니크 우주 로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체로 부르는 말인데 또 막상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현실을 보면 또 이상하게 예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로켓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가치 중립적인 단어고 약간 우주 발사체 용도로 더 많이 쓸 때 그때 로켓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싶지만은 무기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유도 기능이 좀 없다거나 네. 발사를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 없이 그냥 쏜 대로 그 방향대로만 그대로 날아가는 무기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로켓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같은데 그런데 보면 뭐 탱크 같은 게 오면 이 군인들이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히 이제 바주카포라고 부르는 네. 무기 있지 않습니까? 요 바주카포 같은 것도 아주 작은 소형 로켓을 짊어지고 사람이 쏘는 그런 무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바주카 로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부르는 무기고요. 과거에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보급되어서 사용되었던 무기로 M72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M66mm 뭐 로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무기 있는데 네.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요즘도 이제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면 요거는 이제 일회용 무기다라고 해 가지고 포장 뜯고 한번 쏘고 바로 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차량이나 탱크 이런 게 나타나면 공격하는 무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었던 무기고 아마 지금도 물자 자체는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작은 로켓을 이용하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혹시 나는 로켓을 정말 조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이제 육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주특기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로켓을 이제 전문적으로 조종하는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로켓 기술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이런 형태 말고도 뭐 차량에 달아가지고 쏘는 뭐 다연장 로켓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발사하는 그런 로켓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로켓이 계속 개량되다 보니까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이제 로켓이 아니라고 미사일이라고 많이 불렀던 약간 이렇게 뭐 유도 기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물을 찾아가는 기능, 날아가면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기능 이런 게 막 추가되고 있는데 네. 미사일이라고 안 부르고 로켓이라고 부르는 약간 이런 경향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 예외가 좀 등장하면서 말이 좀 의미가 좀 애매해지고 있다 이런 예. 경향도 좀 있고요. 미사일 중에서도 이제 로켓인데 이제 공격용으로 쓰면 이제 미사일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사일 중에서도 주로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미사일이지만 약간 낮은 속도로 좀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쭉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용도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기인데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이제 비행기처럼 제트 엔진을 탑재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제트 엔진을 로켓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로켓은 제트 엔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정말로
공기 중에서 불태우듯이 하면서 작동되는 엔진이고 예. 로켓은 그런 거 없이 우주에서도 뭐 물속에서도 잘 불붙어가지고 나가는 게 로켓이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제트 엔진을 로켓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런데 순항 미사일에는 제트 엔진이 달려 있지만 그래도 뭐 약간 미사일처럼 사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예외적으로 그것도 그냥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서 용어 자체는 조금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도 좋겠죠. 순항 미사일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에서 떨어뜨렸는데 500km를 혼자서 날아가는 막 그런 그렇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네. 서은비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귀에 피날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켓 기술에 대해서 또 배워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라고 네. 해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네. 일종의 돔처럼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듯이 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춰버리는 요격 기술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사실 뭐 경이로울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기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감탄을 자아내고 있고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저 정도까지 되나라고 많이들 뭐 과거에 저런 게 개발됐다라는 뭐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실전에서 사용해도 저 정도로 잘 되는구나라고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무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언은 철이고 돔은 이 둥그런 지붕 뚜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철 지붕을 씌워 놓은 것처럼 미사일로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을 하면 다 그걸 요격해내는 미사일을 또 맞쏴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중에서 맞춰 가지고 떨어뜨리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무기였는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그 왜 옛날에 이제 뭐 로빈 후드 영화나 만화 이런 걸 보면 로빈 후드가 정말로 화살을 잘 쏘기 때문에 적이 화살을 쏘면 로빈 후드가 화살을 쏘아 가지고 중간에서 적의 화살을 맞춰 갖고 떨어뜨린다. 네. 뭐 이런 게 가끔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면 아유 말도 안 된다. 저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적이 미사일을 쏘면 화살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오거든요.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거예요. 네, 화살보다도 더 빠르고 화살보다도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 로빈 후드가 적이 쏘는 화살을 화살로 쏘아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거를 한두 발도 아니고 수십 발, 수백 발을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걸 요격을 해낸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적의 미사일이 어디서 얼만큼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오는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이더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레이더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기에 탑재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시도가 있었을 만큼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레이더 강국이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레이더가 기본적으로는 전파를 이용하는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산업, IT 산업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도 좀 방증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아이언돔에서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뭐 좀 약간 그 아이언돔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레이더 기술, 이 미사일 기술, 요격 미사일 기술하고 전자산업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느냐, 뭐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례가 우리가 전자제품 중에서 이제 음식 만들어 먹는 전자제품으로 이제 제일 친숙한 게 전자레인지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 이 전자레인지를 발명하신 분이 194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에 뛰어들었던 퍼시 스펜서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퍼시 스펜서라는 이분이 사실은 미국 해군 출신으로 이 해군에서 통신병 이런 전파 관련 기술을 하시다가 사실은 무기 회사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 무기 회사에서 레이더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레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더로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전파를 강하게 쪼여주면 자신이 이제 간식으로 들고 다니고 있던 약간 그 땅콩바 같은 거 있죠. 네. 뭐 누가 땅콩 초코바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니면서 이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레이더 부품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녹아가지고 뜨끈해진 걸 보고 이거 왜 바지도 엉망되고 이거 부인한테 혼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처음으로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로 뭐 만들어 먹으면 제일 좀 신기하냐면 팝콘 만들어 먹어보면 제일 신기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팝콘을 제일 먼저 튀겨봤대요. 근데 팝콘이 잘 튀겨져가지고 그 부서 사람들한테 다 돌리면서 야 내가 레이더 부품으로 팝콘 튀겼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자랑을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윗선에서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이게 상품화돼서 이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적의 미사일을 만든 막는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패트리어트 만드는 회사로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한때 우리 회사의 주 제품은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전자레인지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네요. 그런 아주 특이한 회사였던 적도 있을 만큼 이 전자산업하고 레이더 기술이 되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쪽의 기술을 잘 발달시켜가지고 아이언돔 뭐 이런 무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적의 미사일이 어떻게 어디로 오는지 잘 감지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또 정밀하게 잘 날아갈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미사일이 뭐 생각을 해보면 미사일 뭐 쏘면 쭉 날아가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미사일을 정확하게 똑바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뭐 쉽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미사일 안에 들어있는 보통 이제 간단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약을 안에다가 화약 같은 그런 성분을 안에다가 탑재해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제 그게 타면서 그 이제 폭발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특히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시면서 네. 나무 장작에 이 불 붙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보시면 네네네. 처음에는 좀 화력이 약한 것 같다가 중간에는 또 화력이 너무 세지고 나중에는 막 연기만 나다가 나중에 또 화력이 너무 약해지고 그래서 그 불 조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도 한쪽만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화약을 일정하게 계속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간다라는 게 보장이 있어야지 미사일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만 너무 세게 터진다 그러면 미사일이 조금 날아가다가 고꾸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갑자기 나중에 이게 점점 세진다라고 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꼬여서 날아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화약이 원하는 만큼 일정하게 타는 거 그거부터가 사실은 그렇게 뭐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성공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하다못해 종이 비행기 같은 것만 던져봐도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하는 게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화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로켓을 미사일을 보내는데 그게 말처럼 똑바르게 한 방향으로만 날아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모양을 유선형으로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날개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카나드라고 하는데 그 카나드를 잘 붙여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게 해야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카나드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서 미사일 방향을 이제 틀어줘야 되는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좀 정밀한 기술이라서 말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쭉쭉 미사일 발사하면 잘 날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상당히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로켓 무기를 사실은 굉장히 초창기에 개발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 시대 이럴 때 먼저 도입한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발돼서 사용된 로켓 무기라고 하면 고려 시대에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라는 무기가 우리나라 뭐 최초의 역사상 첫 번째 로켓 무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 시대면 지금부터 뭐 700년 전, 800년 전 이럴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온 뭐 왜구, 해적 이런 적들하고 싸울 때 이 로켓 무기인 주화를 이용해서 그때만 해도 뭐 큰 로켓은 아니고 한 손가락만한 그런 정도 크기의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왜구 해적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무기였겠어요. 이게 뭐 꽝 소리가 나면서 막 불 같은 게 막 날아가지고 뻥뻥 터지고 이런 걸 보면 그때 사람들은 진짜 뭐 마법으로 공격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런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인데 그게 조선시대에 개발이 돼서 1451년 음력 1월 4일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기록을 보면 그때 이미 이게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이런 조선시대에는 이제 신기전이라는 이름으로 로켓 무기를 많이 만들었죠. 이런 무기를 신기전. 이런 무기를 많이 뭐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좀 맞아요. 친숙한 이름입니다만 신기전을 뭐 많이 생산해서 이제 일선 부대에 배치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조선시대 1451년이면 6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600년 전에 이런 로켓 무기를 몇 발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라라고 임금님이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발이나 됐을까요? 3,000발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합니다. 거의 비처럼 쏟아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600년 전에 로켓 무기를 3,000발을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나라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뭐 몇 나라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 기술이 우리나라 약간 뭐 원조 내지는 원조에서 한 두세 번째라고 할 만큼 한때는 되게 발달됐었던 나라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기전을 쏘면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가서 맞는다라는 보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미사일로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대량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적이 모여있는 곳에 수십 발 수백 발을 쏘면 하여튼 뭐 다 맞겠지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신호탄 용도로 신기전 발사돼서 빵 소리 나면 이제 다 같이 공격한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을 똑바로 날아가게
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상당히 현대에 개발된 기술이고 상당히 발달시키기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이 방위산업 선진국에서는 그 기술을 최대한도로 발달을 시켜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데 그것도 수십 발을 동시에 잡아내는데 사용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또 그때부터 발전되어 왔던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 이제는 수출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방어용 미사일 막 이런 것도. 그 말씀 나온 김에 요 아까 그 요격 미사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적을 요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미사일의 방향을 잘 잡으려면 그 미사일 안에 있는 컴퓨터가 안에 들어있는 전자 장비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미사일이 잘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통신도 근데 이제 뭐 중요하고. 그 미사일이 사람이 보면서 조종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자동으로 감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미사일이 그냥 허공에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고 또 야간에 사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뭐 주변을 카메라로 봐가면서 뭐가 지나가니까 내 속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에 날아가는 그 속도와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흔히 이제 관성항법 장치라는 이제 그런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뭐 조금 더 간단하게 그 기본인 원리만 설명드리면 가속도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측정을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차가 가속을 할 때 급발진을 할 때나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속력을 급격하게 늦출 때일 때 쏠리는 느낌이 나죠. 브레이크를 쭉 밟아가지고 속력이 확 줄어들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고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가지고 앞으로 빠르게 속력을 높이면 뒤로 쏠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 회전하는데 바깥쪽으로 몸이 이렇게 커브를 방향으로? 돌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쏠리는 느낌이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미사일 안에다가 탑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내가 지금 뒤로 쏠리는 느낌 이 정도 나는 거 보니까 속력이 어느 정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겠구나. 앞으로 쏠리는 느낌 조금 나는 거 보니까 속력이 느려지나 본데 요거를 내부에서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력으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부에서 감지를 해서 정확하게 맞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뭐 GPS나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런 가속도 센서 관성항법 장치 이 기본 원리 요거 어디에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생활 속에서 미사일 같은 무시무시한 용도 말고 생활 속에서 되게 간단하게 되게 많이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요? 네, 요거 뭐 아주 간단한 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부터 아주 싼 값에 주로 좀 이렇게 노인분들도 많이 사용하셨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셨고 뭘까? 요거 만보계에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만보계. 만보계라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서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가속을 측정을 해가지고 네. 한 걸음 걸었다 두 걸음 걸었다 요거 재는 그런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원시적인 만보계에도 정말 원시적인 가속도 센서가 들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게 만보계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만보계 역할 아니라도 요즘 스마트폰 보면 주머니에 있다 이렇게 딱 꺼내면 꺼내는 거를 자기가 기막히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쵸. 저절로 막 켜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몸 안에 들어있다가 싹 당기는 거, 움직임을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도 센서가 스마트폰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사일은 자기의 위치와 방향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가속도 센서 무기용으로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임무 컴퓨터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초소형 가속도 센서를 개발했으니까 스마트폰 같은 데도 탑재해도 좋고 게임기 같은 데 탑재해서 써도 좋다. 왜냐면 요즘 게임기 같은 것 중에 보면 막 테니스 게임인데 테니스 라켓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화면에서도 막 인식돼서 움직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 이제 가속도 센서 달아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런 데 써도 좋다라고 무기의 센서 관성항법 장치 같은 거 잘 만드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근데 로켓이 요즘에 더 소형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딸려서 작게밖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소형 로켓을 또 개발하는 거죠. 이게 그 소형 로켓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주 발사체 쪽에서 소형 로켓을 사용하는 거 이야기를 해보면 좀 재밌는데요.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과거에는 좀 대형으로 만들어야지 무거운 거를 우주에 보낼 수 있고 그럼 뭐 큰 거를 우주에 보낼 수도 있을 거고 달나라까지 가는 우주선도 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로켓이 큰 게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산업적인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겼냐고 하면 미국에서 개발된 펠컨 9, 펠컨 9호라는 이 로켓이 너무너무 큰 로켓치고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가 되게 경쟁이 어려운
어려워진 이런 좀 이상한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우주에 뭔가를 보낸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싸게 무거운 거를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 비슷한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데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압도적인 경쟁자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표적인 우주 발사체다라고 하면 이제 누리호가 아무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 우주에 좀 가까운 낮은 쪽 궤도의 인공위성을 보낸다라고 하면 한 3톤짜리 정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차 발사까지 했고 이제 내년에 4차 발사를 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누리호가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편인데 3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펠콘 9 같은 경우 이 미국 회사 로켓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톤 이상을 우주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누리호 이제 3번 발사했는데 펠컨 9 같은 경우에 지금 우주에 몇 번 발사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엄청 많이 수천 번. 네, 280번 지금 280 280번 넘게 발사됐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제일 계속 큰 발사될 거고. 로켓 기준으로 280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우주에 뭐 웬만한 사람 무슨 뭐 출퇴근하듯이 혹시 출퇴근하듯이. 1년 이상 출퇴근을 하시지 않은 분이시면 출퇴근하신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우주에 갔다 온 뭐 이런 우주선을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네. 계속 올리는데 이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가도 우리나라의 누리호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단가도 낮지, 많이 해봤으니까 신뢰성도 높지, 더 많이 한꺼번에 무겁게 올릴 수 있지. 이거하고 경쟁되는 걸 어떻게 개발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약간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 모를까 이게 돈 벌려는 목적으로는 경쟁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틈새 시장으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무거운 크기를 한꺼번에 많이 보이는 것보다 아주 조그만한 크기를 예를 들면 뭐 1톤 미만 몇백 킬로그램 정도를 우주에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게 오히려 역으로 또 좀 돈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일단은 뭐 말이 되게 된 거냐면요. 과거에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뭐 수백 킬로 아니 웬만하면 한 1톤은 넘어야지 우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장비를 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로켓도 커야지 뭐 일을 하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지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IT 산업이 되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큰 컴퓨터가 하던 일을 지금은 조그마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도 꽤 쓸만하고 효율이 좋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누리호 3호에 탑재돼가지고 우주에 나갔던 3차 발사 때 나갔던 우리나라에서 우주에 있는 방사선을 측정을 하는 도요색 같은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무게가 10kg 조금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컴퓨터 본체만한 크기인데 그게 인공위성으로 우주에 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게 나온 걸 보면 뭐 그렇게 몇 톤짜리씩 우주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100kg, 뭐 수십 킬로그램 보내는 그런 로켓도 쓸만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적시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펠컨 9 같은 경우에 싸기는 한데 한 번에 20톤 이상을 보낼 수 있는 로켓이니까 여기에 인공위성을 보내려면 20톤치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사를 하거든요. 가득 채워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0kg짜리 인공위성을 보내달라. 뭐 미국에서 1톤짜리 인공위성을 보내달라. 일본에서 2톤짜리 로켓을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으는 일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6개월 후에 발사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년, 2년을 기다려도 발사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색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로켓으로 발사를 한다라고 했다가 그 로켓이 뭐 취소가 되고 맞아요, 단가가 맞아요. 오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러시아 로켓에 빌려가지고 발사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맞아요. 전쟁이 나면서 네, 러시아에 또 못 바뀌고. 보내게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기가 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사람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 작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첨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첨단 기술 경쟁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1년, 2년의 일정이 밀려버린다는 거는 되게 치명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리지 말고 초소형 로켓으로 우리 로켓 한 대를 그냥 통째로 너희들한테 빌려줄 테니까 단가가 펠컨 9보다는 좀 비싸도 우리 회사에 맡기면 그냥 통짜로 너희 위성만 실어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줄게. 1년 내에 발사해드립니다. 보장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비싸도 사업이 될 거다라는 또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좀 큰 시장이기도 한데요. 인공위성 중에는 이 기밀에 되게 민감한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정말 최첨단 기술의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요거를 경쟁사가 보면 큰일 난다. 혹은 군사위성이기 때문에 딴 나라가 보면 큰일 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개발한 초기밀 군사위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미국 회사인 펠컨 9한테는 잘 안 맡기려고 하겠죠. 네. 그 모르는 척하면서 슬쩍 근처에 있는 어떤 뭐 미국 군사 관계자가 잠깐 뭐 청소하는 척하면서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사진 찍어 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 임무, 기밀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보내는 로켓이 아무리 싸도 초소형 로켓 한 대를 통짜로 빌려가지고 쏠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많으면 이 300kg짜리 로켓, 작으면 뭐 수십 킬로그램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로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비록 펠컨 9보다 비싸지만 그냥 작게 쏘는 게 시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로켓 회사로 뉴질랜드에서 좀 많이 발사를 하는 일렉트론 로켓이라는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몇십 번 발사를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안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비교적 소형 로켓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뭐 우리나라의 누리호만 해도 3톤씩 올린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200kg, 300kg 정도밖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통짜로 다 한 위성만 올려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엡실론이라는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순조롭게 사업화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공했던 적이 있고요. 중국 회사도 뭐 시험적으로 성공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발사체 전문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소형 발사체, 초소형 발사체 위주로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성공적인 기록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로켓 중에 한빛 TLV라는 로켓이 네. 작년에 브라질 공군 쪽에 이 사업을 일정 부분 수주를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이 로켓을 발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뭐 브라질에서 뭐 인공위성을 쏘는 것까지 성공한 건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도달하지 못했고요. 요 한빛 TLV 개발한 회사에서는 뭐 내년 정도 뭐 고정된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을 시킬 거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인공위성 발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주 공간에 있는 위치에 로켓이 이제 찍고 돌아오는 정도, 그 정도의 성공을 해가지고 브라질 공군에서 수주한 임무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브라질 공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성 함법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거를 시험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우주에서 로켓에 실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 한빛 TLV, 이 한국산 로켓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거를 보면 이 소형 로켓, 초소형 로켓 시장도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커나갈지 한번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거의 뭐 특등, 우등 버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택시를 타고 우주로 가고 싶다. 그런 이제 맞춤형 수요들이 있을 테니까요. 딱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네. 펠컨 9 거기는 최근에 그 뜨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랑은 네. 또 이제 경쟁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네.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네요. 그 3D 프린터로 로켓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3D 프린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로켓이나 이런 특수한 그런 군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쪽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3D 프린터라는 거는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하듯이 찍듯이 컴퓨터로 그렇죠. 도면을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면 그 물체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모양을 여러 가지를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데 좀 유리를 하죠. 단가는 대량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그렇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런 분야, 여러 가지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되지만 하나를 많이 찍어낼 필요는 없는 분야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3D 프린터 이런 거 시연하는데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뭐 사람 얼굴, 여러분 얼굴 모습 그대로 네네. 인형처럼 만들어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이제 찍어가지고. 그런 예. 거 많이 하죠. 사람 얼굴은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을 하나씩만 만드는 데는 3D 프린터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로켓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뭐 시장통에 가면 뭐 로켓이 쌓여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끔 뭐 한 대씩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마다 누가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안에 뭐 내용이나 성능이 좀 바뀌어야 될 때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 로켓을 만들 때 3D 프린터를 쓰면 좋다라는 구상은 과거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론 머스크 회사 포함해가지고 로켓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구상은 많이들 시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뭘 만들면 보통 뭘로 되게 많이 만드냐면 3D 프린터라는 거는 이제 기본 원리가
잘 녹는 재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를 녹여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딱 뿌린 다음에 고개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옆 위치에다가 또 뿌려가지고 또 한 방울 또 좀 찍어가지고 또 굳히고 그런 식으로 점점이 계속 붙여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녹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3D 프린터가 제일 많이 퍼진 기본적인 용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켓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다 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로켓은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고 금속 부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요거에 도전을 해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그래도 세계에 보면 뭐 국내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도 잘 지지면 녹기는 녹을 거 아닙니까? 예. 레이저 같은 걸 이런 걸로 지지면 좀 녹지 않겠습니까? 금속을 엄청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게 굳으면 옆에다 또 떨어뜨려가지고 살짝 붙이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 모양을 만드는 금속 재질의 3D 프린터가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훨씬 드물고 비용도 비싸고 더 좀 고급 기술이지만 그래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난 5월 말쯤에 인도의 한 회사에서 전 정말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네. 로켓 엔진을 통짜로 3D 프린터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도전을 했다. 실험을 해보니까 꽤 잘 작동하더라라는 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로켓 엔진이라는 거를 보면 사실은 구조가 누리호 엔진 이런 거 모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네. 온갖 뭐 파이프와 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도 그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뭐 섭씨 한 3,000도 이상 견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섭씨 3,000도면 철이 한 1,600도 정도 되면 줄줄 녹거든요. 근데 섭씨 3,000도를 녹여야 되니까 막 특수 재질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게 가공을 해야 될 건데 그거를 3D 프린터로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래서 로켓 엔진 만들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정말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분들이 열심히 조립을 해가지고 로켓 엔진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마치 어떤 뭐 한석봉 같은 사람이 붓글씨를 쓰듯이 네. 손으로 한 땀 한 땀 열심히 획을 그어가면서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이 인도의 이 회사는 3D 프린터로 인쇄해서 쭉 글자 찍어내듯이 로켓을 찍어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기술이었는데 아직 뭐 상용 로켓에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좋은 시험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 좀 더 발전하면 로켓을 그냥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거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3D 프린터는 독일 3D 프린터 회사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네. 거기서 사용하는 소재는 미국의 소재 회사에서 만들어낸 니켈하고 크로미움하고 철하고 몰리브데넘하고 합친 특수 합금이 있습니다. 열을 굉장히 잘 견디면서도 가공 좀 잘 되는 그런 합금이 있는데 그거를 3D 프린터에 넣어가지고 이 금속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독일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 로켓을 출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3D 프린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 엔진 말고 딴 데도 쓸모가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일 3D 프린터 회사가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한다, 뭐 시도를 한다, 뭐 도입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편인데 반도체 만들어낼 때 쓰는 반도체 장비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시장 통해서 반도체 장비 뭐 골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반도체 생산하는 장비라는 것도 그렇죠.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의 그 주문 그 어떤 소요에 맞춰서 어디가 고장 났다면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그거 하나만 1년에 하나 팔릴까 말까 한 거를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개발할 때 판매를 할 때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좋을 거다라고 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 독일 3D 프린터 회사의 장비를 사다가 사용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사용을 한 사례가 금년에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까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 개념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이제 추진체 개발하는 기업들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었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추진력을 얻는 추진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로 보내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또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얘기해 보자면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발사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있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켓 기술이라는 건 원래 이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로켓 무기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또 우주 발사체 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로켓 무기 많이 만들던 회사에서 아예 이제 우주
우주 발사체 쪽에 사업을 하고 한다.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뭐 내년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도 한다라는 식의 발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방위 산업 쪽하고의 연결 관계도 사실은 되게 연결고리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형 발사체 기업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2개 정도 기업이 많이 언급되는 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에서 한비 TLV라고 하는 고 발사체 시험 발사체를 성공시켰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이제 세종시에 있고 공장이 뭐 충청북도 청주라든가 충청남도 금산 뭐 이런 곳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에 의외로 우주 기업들이 이런 발사체 기업들이 좀 있어요. 대전 뭐 과학단지 뭐 이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뒤를 뭐 이어간다. 이 회사하고 또 이 회사도 많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조금 이 회사보다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적은 조금 덜 나온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충청권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한비 TLB 같은 요거 성공시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 금산에 있고 이 금산에서 뭐 로켓 엔진 같은 거 만들면 시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키울지는 뭐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 사업이 잘 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잘 된다라고 하면 충청남도 금산에서 뭐 우주 로켓을 개발하게 되는 뭐 이런 날도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흔히 이제 금산하면 인삼이 유명한데 그렇죠. 앞으로 뭐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금산의 특산물 하면 로켓. 인삼하고 뭐 우주 로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뭐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으로 방위 산업 쪽에 로켓을 개발하면서 네. 우주 발사체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이런 회사, 아무래도 훨씬 더 큰 대기업이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다 로켓이라는 게 다 뭐 철 이런 거 금속 재료를 다 구부리고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 기계 공업이 많이 발달한 창원 쪽에 이제 사업장이 좀 큰 편입니다. 방위 산업체들이 이제 창원 그쵸, 쪽에 많죠. 경상남도 쪽에 이제 많이 있는 편인데 그쪽에서 이제 우주 로켓 관련된 것도 많이 좀 조립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경상남도 쪽에 최근에 뭐 우주청 뭐 이런 국가기관도 유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남 사천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스타트업 쪽은 좀 충청권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전통의 대기업들은 약간 경상남도 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로켓 회사들, 뭐 발사체 회사이자 무기 회사들은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글로벌 기업들과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좀 전폭적인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 방위 산업 쪽하고의 연관관계가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출연했던 회사도 아까 브라질 공군하고 이렇게 협력한 사례가 바로 나왔듯이 어떤 식으로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뭐 연관이 지어지는 것도 뭐 산업적으로만 보면 사업으로만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하.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 방산 산업도 수출 많이 늘어나갔고 네. 또 효자 산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진체 기술도 계속해서 더 많이 발전하길 바라겠고요. 6409님 흥미진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그리고 서수현님 귀에서 피나 하신다고. 아기 밥 먹이면서 들어요. 예,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밥을 잘 먹었는지 씩씩하게 먹었을 겁니다. 항상 재미있게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